저번 시간까지 해서 오비탈에 관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오비탈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물질의 구조라고 했을 때 원자죠, 원자. 원자로 물질은 원자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그거를 설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의 뭐 에너지와 뭐 위치, 존재 확률을 나타내는 파동함수를 파동함수로서 확률로서 전자의 위치와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 이제 오비탈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뭐 그 모양 정도까지 모양과 특징들 각 이 오비탈을 결정하는 양자수가 어떤 것들이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던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다면 전자들이 실제 오비탈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 어떻게 얘네가 어디 오비탈을 좋아하고 어떤 오비탈이 안정하고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이번 소단원 전자 배치 소단원을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전자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선호하냐를 이제 뭐 고민해보면 좋긴 한데 요 얘기부터 조금 교재에는 나와 있죠. 수소골 원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전자가 한 개인 경우는 가장 안정한 하여튼 오비탈 간의 에너지 간격을 확실히 계산할 수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양자수 n이라는 하나의만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의 파장들을 n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전자가 여러 개가 됐을 때는 걔네 이제 상호작용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까지 고려한 오비탈이 바로 이제 파동 함수 오비탈인데 사실은 파동방정식 그 에너지나 이런 걸 구하는 것이 바로 파동방정식이고 그거를 푸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얘는 보통 미분되는 꼴로 있으니까 미분방정식인데 우리가 아는 다양한 다항함수와 뭐 지수함수, 삼각함수 방정식들은 해를 구하는 법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도 다 배웠고 근데 미분 방정식은 지금도 해를 못 구하는 방정식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수학적으로 해를 못 구해요. 그래서 근사를 하거나 뭐 추측 하여튼 근사하고 비슷한 말이죠. 예측 비슷하게만 구하는 게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우리가 깔끔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간격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전에 얘기했듯이 오비탈 간의 전이를 할 때 이런 스펙트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그 에너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완전한 오비탈의 에너지가 얼마냐 뭐 그런 것들을 다루지는 않고요. 어떤 오비탈이 더 안정하냐 뭐 그 정도 얘기만 우리가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은 자 1s 오비탈과 2s 오비탈 중에 누가 더 안정하냐라고 했을 때는 뭘 비교하면 되나요? 그죠? 다른 거를 비교해 보면 되겠지. 둘 다 SS라는 건 뭐는 같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부양자수, 뭐 가군동량 양자수가 같다라는 건데 둘은 같을 때 뭐가 다른 걸 비교해 봐야 되냐? 앞에 있는 숫자가 다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해준 주양자수가 되겠습니다. 주양자수가 어쩔수록 클수록 에너지는 불안정하다, 높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1s와 2s 중에는 1s가 더 안정하고 전자가 얘를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 전자가 한 개인데 항상 1s에만 들어가 있냐? 그러지 않죠. 2s에도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s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에너지 공급 같은 게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1s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해보면 1s에 하나 들어있을 거다 라고 배치를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알 텐데 여기 이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이름을 적어주는 거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숫자가 바로
들어가 있는 전자의 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바닥 상태.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영어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죠. 그대로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고, 만약에 수소에서도 ES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경우는 바닥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들뜬 상태, 들뜬 상태. 영어로 하면 excited가 되겠습니다. 전자가 뭐 흥분해 있는 상태, 에너지가 높아져 있는 상태고, 시간이 지나면 깔아앉겠죠. 깔아앉으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오고 싶어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들뜬 상태의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오비탈의 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거에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사실은 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들뜬 상태의 가지수는 무한계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준 대로. 그래서 이거를 사실 고려하는 건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대다수의 수소는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닥 상태를 취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는 몇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장 안정한 게 여러 개라면 우리가 화학을 다루는데 되게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다행히 오비탈 간에는 에너지 차이가 모두 존재하고, 그에 따른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가 분명히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수소는 1s라는 걸 가볍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원소를 한번 봐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헬륨 같은 경우 전자가 이제는 두 개가 됐는데, 전자 두 개가 어느 오비탈에 들어가 있을 거냐. 자,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일단 수소에서 1s에 하나가 들어가 있을 텐데, 두 번째 전자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가장 안정하려면 1s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1s에 두 개가 들어가면 될 거야. 그러면 만약에 리튬 같은 경우 전자가 3개인데 1s에 3개가 들어가면 가장 안정하고 좋겠지. 그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안정하다라는 건 지금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안정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여러 개 들어갈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다. 전자 간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인력의 안정화 효과보다 반발력의 불안정 효과가 더 커지면 같은 오비탈에 들어가는 게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s에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 1s에 하나, 2s에 하나 들어가는 게 더 안정할 수도 있어요. 그지?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인력과 반발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전자를 배치하는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마 화학원 시간에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원리를 먼저 이름부터 하나씩 짚고 갑시다. 자,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세 가지.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하는 세 가지 원리. 뭐가 있나요? 원리도 있고 뭐 규칙도 있고, 그죠? 원리 2개, 규칙 하나죠. 정확한 명칭으로 싸움 원리가 하나 있고,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있고, 훈트 규칙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사용하게 되죠. 자, 싸움 원리는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 전자는 바닥 상태에 배치가 됐대. 배치는 어떤 오비탈을 선호한다?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져야 한다 라는 건데, 그럼 이 싸움 원리만 따지면 아까 본 대로 1s에 3개, 4개, 5개 쭉쭉쭉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거를 말해주는 게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가 되죠. 하나의 오비탈에 몇 개까지가 들어갈 수 있냐. 이게 이제 여러분 배운 바에 따르면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스핀 방향은 반대가 돼야 한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트 규칙은, 그렇다면
에너지가 같은 두 개의 오비탈이 있을 때, 뭐 EPX나 EPY 같은 게 있을 때 하나에 두 개가 들어가는 게 낫냐 아니면 한 개가 낫냐를 결정해 주는 거죠. 이 혼트 규칙은 뭐가 많은 개수로 홀전자가 오케이 많은 배치를 선호한다라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순서는 뭐 하나씩 봅시다. 제일 중요한 싸움 원리부터 봐보도록 하죠. 자, 싸움 원리를 본다라는 거는 오비탈의 에너지 변화를 에너지 그 차이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양자 수에 의한 에너지는 알고 있어요. 주양자 수에 의한 에너지는 커질수록 이렇게 쓰니까 애매하네. 커질수록 불안정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n이 2일 때부터는 선택지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지. 이 s가 될 수도 있고 이 p가 될 수도 있는 거죠. l이 0이냐 l이 1이냐에 따라 즉 부양자 수에 의한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ES와 EP는 누가 더 불안정한가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EP가 더 불안정한데 왜 더 불안정하다고 배웠나요? 단순히 그냥 양자수가 커서라고 말하기에는 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양자수가 커서라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n 플러스 l 규칙을 말해줬습니다. 자, 싸움 원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n 플러스 l 규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ES 같은 경우는 n이 2고 l이 0인 2의 값을 갖고 EP 같은 경우는 n이 2고 l이 1인 두 개 더하면 3의 값을 갖기 때문에 n 플러스 l의 값이 더 작은 ES가 더 안정하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들어맞는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왜 성립하냐 라는 걸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만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오비탈들이 결정된 건 결국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 거였다. 우리가 잘 모르는 파동함수에 의해서 결정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 차이도 뭐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다. 파동함수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동함수 모양을 보진 않을 거고요. 이 파동함수를 가지고 그때 그 확률 밀도 함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표현한 그래프가 있었죠. 1s 오비탈 같은 경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보호 반지름 A0 52.9 피코미터라는 요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 같은 주양자 수인 세 개의 오비탈 그래프를 우리 교재에서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3s, 3p, 3d 오비탈의 확률 분포 함수를 얘기해주고 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3s 오비탈은 모양은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s, 2s면 3s는 좀 더 커요. 너무 작게 그렸네요. 3s는 좀 더 큰데 2s 오비탈에서 중간에 마디가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3s에서는 마디가 두 개가 있어요. 이 그래프에 나타나 있죠. 그지? 3s의 마디 보이나요? 자, 처음에 존재하는 구간이 있지만 여기서 마디가 한번 제로되는 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도 존재하는 구간이 있지만 여기서 또 마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형 마디를 두 개 갖고 있는 게 3s 오비탈이고요. 3s 오비탈 전자는 어디서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다? 한 요 정도에서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하면 여기가 최대 확률이죠.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3p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게? 자, 2p는 우리가 맨날 이렇게 2p를 그리죠. 3p는 어떻게 생겼게요?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3p 좀 더 크기가 커졌어요. 근데 마찬가지 여기 중간에 여기 마디 보이시나요? 이 말은 요런 모양의 마디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양 가운데 존재하고 마디가 있고 이렇게 존재하고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3p에서 최대 확률 지점은 3s보다 어때요? 더 가까이서 최대 확률을 갖습니다. 더 가까이서 가져요. 자, 마지막 3D를 보면 3D는 뭐 모양이 우리가 이렇게 생겼었고 얘는 마디가 없죠. 마디가 없고 쭉 높아졌다가 어느 지점에서 가장 안정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을 갖습니다. 자, 요것만 봤을 때는 누가 제일 안정해야 될 것 같나요?
자, 우리가 안정하다라는 건 그 주양자 수를 통해 해석한 방법이 있었죠. 자, 3D라고 보내준 친구가 있어요. 왜 3D가 제일 안정할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주양자 수 n이 1, 2, 3, 4가 됨에 따라 불안정해지는 이유를 우리가 뭘로 설명했어요? 거리로 설명했어요. 그지? 반지름으로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3D가 제일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잖아. 그지? 말 그대로 해가고 실제로 전자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D가 인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정전기 포텐셜은 더 낮아야 맞지. 더 안정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실제 채워지는 건 어디부터 채워지더라? 3S부터 채워집니다. 3S, 3P, 3D 순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는 이렇게 얻었지만 실제로 전자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국 해석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현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현상을 우리 상식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맞게 해석을 해줘야 한단 말이야.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서 대체 왜 3S가 실제로 더 안정하다는 얘기인데 왜 더 안정할까라는 거를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 3D가 가장 많이 존재할 확률은 더 가깝지만 3P는 좀 더 안쪽, 더 가까운 지점에서는 3D랑 3P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확률이 높아요? 3P가 좀 더 높다라는 거지. 그지? 3P가 적어도 여기 교차되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죠. 정확히 이 지점 둘이 교차하는 요 라인 안쪽에서는 3P가 더 존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3D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3P 전자가 3D에 있는 전자보다 만약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있다고 하면 3P 전자가 더 안쪽에 있고, 그러니까 체류 시간을 생각했을 때 3P는 좀 더 여기 안에 있을 확률이 높고 3D는 이쪽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그려봤을 때 얘가 이제 3P 전자고 얘가 3D 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원래라면 단순히 거리만으로 안정성이 결정돼야 하지만 두 개의 전자가 동시에 있을 때 전자와 전자 간에 반발력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3D 전자가 혼자서 얘한테 안정화 효과를 받을 때보다 실제로 더 불안정해진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3p 오비탈은 3d 오비탈보다 더 안쪽에 이걸 침투 효과라고 하거든요. 침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얘가 침투해버리면 3d 오비탈은 얘에 의해서 가려막기 영어로 쉴딩 이펙트가 됩니다. 말 그대로 방패같이 이 핵의 인력을 막아버리니까 3D는 우리의 예상보다 에너지가 더 불안정해지면서 3P의 에너지가 더 안정하게 나타나고 전자가 얘를 더 선호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P보다 3S가 더 안정한 이유도 어느 부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겁니다. 3S는 여기까지 잘 들어갈 수 있는데 그에 비해 3P는 뭐 요 정도밖에 침투를 못하니까 그에 따라 3P 오비탈은 불안정해져서 전자가 3S에 들어가는 걸 더 선호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침투 효과와 가려막기 효과를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양자수 n일 때 L값에 따른 불안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도 L값이 0, 1, 2니까 오케이. N값이 모두 같다면 L값이 어쩔수록 높을수록 L값이 커질수록 에너지는 불안정해진다 라는 걸 침투 효과를 통해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던 n 플러스 l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같은 주양자수, 같은 부양자수는 비교하기 알겠어. ES와 EP 중에는 ES가 더 안정하고 뭐 EP와 3P 중에는 3EP가 더 안정하다. 그러면 EP와 3S는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하냐? 라는 걸 했을 때는 뭐를 먼저 고려한다? 주양자수를 고려해라. 주양자수를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주양자수가 작은 애가 더 안정하다. 주양자수가 작은 애가 먼저 채워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에너지 순서를 쭉 써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1S, 2S, 2P, 3S, 3P, 3D가 나와야 하는데 4S와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주양자수가 더 큰 4S가 더 안정하고 그 다음에 3D가 나오고 그 다음 뭐죠? 여기까지만 보통 많이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데 3D 다음. 자, 우리가 이제 요걸 보고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주기율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 모양이 어떻게 돼 있죠? 주기율표 아직 안 배웠는데 생각해 안 배웠네. 이렇게 생겼죠? 너무 대충 그렸나?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모양이 좀 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비탈 블록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자, 일주기는 무시해요. 일주기는 다 그냥 1S 블록이고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까지가 S 블록입니다. 여기가 S 블록이고요. 여기가 색깔을 다르게 여기가 P 블록입니다. 여기가 P 블록이에요. 여기가 D 블록입니다. 자, 그 부분을 지나갈 때 그 오비탈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1S가 차면 ES가 차고 EP가 차는 거죠. 그지? 다음은 3S가 차고 3P가 차는 거죠. 그지? 그 다음 4S가 차고 3D가 차고 여기 무슨 블럭이에요? P 블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4주기 4P가 차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차겠어요? OS 블럭이 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블럭으로 기억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우리 교재에 이제 이거를 채우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서 그거 한번 살펴보고 표현한 다양한 그림들을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더 혼란스럽나? 더 혼란스러운 것 같긴 한데 이렇게가 이제 n 플러스 l이 같은 애들이죠. n 플러스 l이 같은 애들끼리 묶어놓은 겁니다. 이렇게가 너무 막 지저분하게 갖고 왔네.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그 순서가 되겠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자 거꾸로 SS, PS, PS, DPS, DPS, FDPS, FDPS 이렇게 해주면 오비탈이 거꾸로 가는 거죠. 그지? 그 SPD가 아니라 F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겁니다. P가 나왔으면 다음엔 S가 나오고 PS, DPS, DPS, FDPS 그리고 가면서는 주양자수는 커지면서 오비탈은 작아지면서.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 없는 내용이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오비탈 블록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S 블록이고 여기가 P 블록이고 여기가 이제 D 블록이죠. F 블록은 보통 아래쪽에 따로 이렇게 길게 있지. 그지? 란타넘족과 악티늄족이 이렇게 두 개 따로 나와 있죠. 이게 이제 F 블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잘 안 하니까 여기까지 한 6S까지는 이렇게 6S까지는 F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6주기나 돼야 이 F를 고려하지. 인터넷에 뒤져보면 자주 나오는 그림들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4S 고급 화학을 하면은 3D까지만 보니까요. 뒤쪽으로는 사실 헷갈리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싸움 원리를 우리가 본 거죠. 싸움 원리. 에너지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지는데 그렇다면 어떤 애가 낮고 어떤 애가 높냐를 판단하는 원리를 배웠고요. 싸움 원리는 원래 독일어로 처음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우프바우 원리라고 해요. 아우프바우 프린서플. 여기 이제 원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아우프바우가 독일어로 사타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싸움 원리 또는 아우프바우 원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싸움 원리가 됐고요. 그렇다면 전자가 낮은 오비탈에 무한정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전자가 2개씩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파울리 베타 원리인데 파울리 베타 원리가 나오게 된 이유, 나오게 된 원리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파울리 베타 원리를 아까 말한 대로 알고 있을 거예요. 파울리 베타 원리. 화학 원자 전자 배치에서는 한 오비탈에는 서로 다른 스핀을 갖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사실은 파울리 베타 원리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이게 아니에요. 자, 파울리 베타 원리는 원래 이렇게 진술됩니다. 자, 두 페르미온은 같은 양자 상태를 점유할 수 없다.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자, 파울리 베타 원리의 정확한 진술은 두 페르미온은 같은 양자 상태를 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근데 우리가 전자 배치를 못하니까 요거를 잘 해석해서 이 아래 같은 문장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보고 갈 거예요. 자, 두 페르미온이라고 나왔습니다. 페르미온은 먼 온이라고 나오면 입자를 뜻하거든요. 이제 입자를 뜻하는데 페르미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과학자 이름, 페르미 이름을 붙인 페르미온인데 스핀이 정수가 아닌 입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전자는 스핀을 뭐랑 뭘 가져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죠. 그래서 전자는 대표적인 페르미온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페르미온은 알 필요 없어요. 많이 있지만 전자가 페르미온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페르미온은 즉 두 전자는 자, 두 번째 같은 양자 상태를 점유할 수 없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양자 상태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양자 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두 전자는 어쩔 수가 없다. 같은 양자 수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전자는 같은 양자 수를 가질 수 없다. 자, 그렇다면 1s 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전자가 가진 양자 수는 어떤 쌍을 이루는 거예요? 주양자 수는 1. 가군동량 양자 수는 0. 자기 양자 수는 0. 전자 스핀 양자 수는 플러스 2분의 1 뭐 갖는다고 해봅시다. 이런 전자쌍을 이런 양자 수쌍을 양자 상태를 점유하고 있어 얘가. 그럼 다른 전자가 이제 이 원자 핵에 결합하고 싶을 때 오케이 나도 들어갈래 하면은 당연히 1s를 선호하니까 1s로 들어오고 싶겠죠. 그럼 얘가 가져야 하는 양자 상태는 1, 0,0까지는 점유해도 상관이 없지. 근데 플러스 2분의 1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스핀 양자수는 뭐만 가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밖에 없으니까 선택 여지가 이거밖에 없죠. 그지? 전자가 2개 들어올 경우 첫 번째 전자가 플러스 2분의 1을 갖는다면 이게 전자 스핀 양자수죠. 두 번째가 전자는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가질 수 없다. 자, 만약에 세 번째 전자가 그 원자 핵에 다시 결합을 한다. 그럼 얘는 1,0,0 오비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스핀 양자수를 가질 수 있나요? 플러스 2분의 1 이미 어떤 애가 갖고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 이미 어떤 애가 갖고 있어. 그러면 여기엔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오비탈에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나요? 라고 하면은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좀 더 자세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되고 왜 2개까지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전자 스핀 양자수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입니다. 만약에 전자 스핀이
뭐 0, 1, 2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같은 오비탈에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한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 수를 결정한 건 결국 전자 스핀 양자수의 개수예요. 가지수입니다. 전자 스핀이 딱 2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오비탈에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의 이해하는 방법이고, 요걸 이제 종합하면 이 문장이 되는 거죠. 한 오비탈에는 스핀이 다르게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요걸 들으면서 좀 의문이 들어야 할 지점은 그러면 전자 스핀 양자수란 대체 뭐죠? 이것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갈 겁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요 실험이, 이 화면에 있는 요 이미지의 요 실험이 전자 스핀 양자수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전자빔이에요. 전자빔. 전자를 가속해서 쭉 직진으로 쏩니다. 쭉 쏴요. 그리고 그 쏘는 경로에 뭐를 설치하냐?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N극에서 S극 향하는 요런, 정확히 말하면 불균일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불균일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뒤에다가 이제 전자를 감지할 수 있는 디텍터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과연 얘네가 어떻게 경로가 변할 것이냐를 한번 실험적으로 추측한 거예요. 자, 4번이 예상이었어요. 4번이 예상입니다. 전자가 자기장을 통과하면은 변화가 있나? 변화가 있어. 왜 변화가 있을까? 전기와 자기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그지? 전기 자기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불균일한 자기장을 걸었을 경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떤 전자는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어떤 전자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 정확한 표현 아니지만, 그렇다면 뭐 자기장이 위쪽 방향이라고 해볼까? 뭐 이런 애를 갖고 있어. 근데 어떤 애는 요 각도로 뭐 자기장을 갖고 있어. 약간 한 45도 기울어진 각도로 돼 있고, 뭐 어떤 애는 한 90도로 기울어진 각도로 돼 있어. 그러면 그 각도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겠죠. 회전한 방향에 따라서. 근데 전자가 취할 수 있는 각도, 자기장의 방향은 몇 가지가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무수히 많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애는 많이 꺾이고, 어떤 애는 거의 안 꺾이고, 어떤 애는 뭐 반대로 많이 꺾이고, 요런 연속적인 분포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예상이에요. 왜냐면 전자는 전기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경우는 그 전자가 가진 자기장이 각도가 여러 가지라면 무수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실험 결과가 5번이에요. 실제 결과가 5번입니다. 점이 딱 2군데 찍혀요. 위로 확 꺾인 애랑 아래로 확 꺾인 딱 2개의 점밖에 안 찍힙니다. 이 말은 전자는 뭘 일단 가지고 있다? 스스로 어떤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다. 근데 그 자기장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 딱 2가지. 그리고 그 2가지의 방향은 정확히 크기 같고, 여기 이제 딱 중간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거든요. 크기 같고 방향은 정확히 반대인 2가지 자기장만을 형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전자가 회전을 하면 자기장이 생기니까 회전을 한 2가지만 하나 보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도 양자화 될 수 있는데 당연히 회전도 양자화 될 수 있겠지. 한 2가지 정도만 어쩔 수 없이 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스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전자가 돌고 있다, 스핀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장이 2가지 방향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실제로 전자는 뭐죠? 파동입니다. 파동. 자, 파동이 회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거부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자, 실제 전자는 회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요거 이제 알려드립니다. 자, 스핀은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자는 2분의 1 회전하든 마이너스 2분의 1 회전하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 내부에 자기장을 형성하는 어떤 요인이 있는데, 자, 이게 뭔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거를 스핀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자, 전자 회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스핀 회전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단지 이렇게 해석하면 편하니까, 우리가 회전하면 자기장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스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자기장을 형성을 해 하는 어떤 요인이 있어. 그걸 그냥 스핀이라고 부를 뿐이다. 얘기를 하고, 크기 같고 방향 반대, 크기는 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했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는 게 깔끔할 것 같고요. 마지막 훈트 규칙 조금만 하다가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알면 웬만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수소는 전자가 한 개니까 가장 안정한 1S에 하나가 들어갈 것이다. 자, 헬륨은 가장 안정한 1S에 또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때 스핀 방향은 반대일 것이다. 자, 리튬에는 1S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으로 안정한 애가 ES니까 ES에 하나 들어갈 거다. 자, 이때 스핀 위로 그려야 될까 아래로 그려야 될까?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요런 리튬과 요런 리튬을 가지고 왔어요. 자, 두 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개는 구분할 수 없어요. 같은 상태로 취급합니다. 오케이. 스핀은 단지 서로 두 개가 있을 때 반대라는 거지, 하나만 있을 때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자, 그럼 베릴륨은 ES에 두 개까지 들어갈 것이고 반대로, 자, 붕소는 EP에 그러면 하나가 들어갈 것이고, 탄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케이, 탄소 그러면 EP에 들어갈 건데, 우리가 그 싸움 원리에서 제대로 안 봤군요. 자, 싸움 원리에서 오비탈 간 에너지를 비교할 때 ml에 의한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안 봤네요. 자, EP 같은 경우는 EPX, EPY, EPZ. 자, N도 똑같고 L도 같은 얘네끼리는 에너지가 어떻게 다를까?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에너지 차이가 ml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 같은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셋 중에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자, 뭐 X부터 들어간다 아닙니다. 뭐 어디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개째 들어갈 때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뭐 EPX에 하나가 들어갔다 처음에, 그러면 두 번째에는 X에 두 개가 찰 것이냐, 아니면 Y에 하나 또는 뭐 Z에 하나 이렇게 들어갈 것이냐, 요 고민이 좀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어디에 들어가더라? 홀전자가 많은 방향으로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훈트 규칙이 되겠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뭐라고 배웠어요? 왜 서로 다른 그 오비탈에 들어간다? 헬륨 같은 경우 1S에 두 개가 들어갔을 때랑 1S, 2S에 하나 들어갔을 때랑 얘로 인한 반발력보다 얘네 간의 에너지 차이가 더 크단 얘기죠. 그지? 얘 반발력으로 인해 불안정해지는 정도보다 1S와 2S의 에너지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로 가지 않고 여기로 간 거잖아. 그지? 근데 요때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요렇게 들어갔을 때와 요렇게 들어갔을 때를 비교해 보면, 요렇게 들어가면은 반발력이 뭐 아예 없진 않지. 왜냐면 오비탈 간의 상호작용이 없진 않겠죠. 두 개가 서로 다른 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반발력은 있을 거야. 하지만 한 오비탈에 두 개가 들어갔을 때보다 반발력이 더
작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거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반발력이 최소 반발력이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반발력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정도가 따로 들어갔을 때보다, 왜냐면 어차피 에너지가 같으니까 그 상관이 없죠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파울리 베타 원리처럼 훈트 규칙도 사실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간단하게만 짚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훈트 규칙도 원래 이름이 있어요. 자, 훈트 규칙 원래 이름이 뭐냐? 최대 다중도 규칙입니다. 훈트 규칙의 원래 이름은 최대 다중도 규칙. 이 다중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긴 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중첩 얘기를 선생님 해줬었나? 화학 시간에 화학쌤이 좀 알려주셨나? 잘 몰라? 자, 다중도는 중첩을 얘기하거든요. 중첩이 될수록,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 중첩이 많을수록 안정해집니다.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양자역학에서는 서로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x, px, py에 이렇게 하나하나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1번 전자가, 여기가 2번 전자가 들어간 거고, 두 번째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2번 전자, 1번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 두 개는 실제로는 서로 자리를 바꾼 효과죠. 그지? 두 개는 서로 바꾼 효과지만 에너지적으로 보면 두 개는 같은 에너지를 가져요. 그리고 실제로도 구분할 수가 없어. 얘네 둘이 서로 교환을 했는지 어쩐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중첩됐다, 디제너레이트, 뭐 축퇴됐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결과만 얘기하면 여기 많을수록 안정합니다.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확률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률. 경우의 수가 이게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존재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게 안정성, 에너지의 안정성에 좀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너무 복잡하니까 굳이 이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그 교환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첩된 애들끼리는 이렇게 교환돼도 서로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환됨으로써 안정화되는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뭐 그걸 교환 에너지라고 합니다. 중첩이 많이 될수록, 다중도가 높을수록 이 교환 에너지가 높아짐으로써 더 안정화된다. 그 정도 얘기만 하고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그냥 요 정도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는 게 다중도가 더 높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거 뭐 평가에 나오진 않는데 지나가듯이 얘기해보면, 다중도가 말로 좀 애매한 개념인데 수학적으로 J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J는 어떻게 정의하냐? J는 ES 플러스 1로 정의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 S는 어떻게 정의하냐? S는 시그마 MS입니다. 자, 여기는 MS가 그 전자 스핀 양자수죠. 자, 그럼 요 경우에 다중도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한 게 S가 되고요. S 값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죠. 그러면 J 값은 ES 플러스 1이니까 1이 됩니다. 얘의 다중도는 1이고요. 자, 아래 같은 전자 배치에서는 요렇게니까 이게 플러스 2분의 1일 수도 있고, 자 여기 그 절대값을 씌웁니다.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는데, 요때 S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오죠. S가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ES 플러스 2를 계산해 보면 J는 3이 나오죠. 그래서 아래 상태의 다중도는
3이 됩니다. 이거를 막 전자 배치를 통해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다중도가 1이고 이 경우밖에 없어 전자 배치가. 근데 얘는 전자 배치가 3가지 정도 된다. 좀 애매하긴 한데 다중도가 높다. 어쨌든 그래서 얘가 더 높다. 뭐 그런 식으로. 자, 생각해보면 ES 플러스 1, 요 J가 최대가 되려면 S 값이 커져야 되죠. S 값이 커지려면 서로 뿔마면 상쇄가 돼버리니까 서로 다른 스핀을 갖는 배치를 지향하고 같은 스핀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그지? 같은 스핀을 갖는 홀전자가 많아지는 방향이, 왜냐면 같은 오비탈에선 스핀이 다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홀전자가 많아짐으로써 다중도가 늘어나는 방향이 더 안정하더라라는 게 훈트 규칙 또는 최대 다중도 규칙, 굳이 몰라도 되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만 좀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탄소에서 요렇게 배치는 요렇게 배치. 자, 요렇게 배치. 사실은 3가지가 있어.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제일 안정하고, 얘가 가장 안정한 바닥이고, 누가 제일 불안정하고, 얘가 제일 불안정합니다. 자, 위에 2개는 다중도가 둘 다 1이에요. 다중도는 둘 다 1이야. 얘도 0이고 얘도 1, 둘 다 1이죠. 스핀 방향이 반대니까. 근데 얘는 추가적으로 어떤 불안정까지 있는 거예요? 한 오비탈에서 반발력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거리, 얘네 둘은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닥 상태가 중요한 거니까. 같은 스핀으로 들어가야 다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방향을, 이것도 마찬가지 아래로 2개 한 거랑은 똑같습니다. 그런 것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자 배치는 요 정도면 되겠죠. 요 3가지 규칙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니까. 네온까지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20번까지는 잘 할 것 같아요. 그지? 칼슘까지 잘 배치할 것 같고, 오비탈의 배치 기호로 나타내는 법도 잘 할 것 같습니다. 뭐 칼슘 같은 경우는 1s2, 2s2, 2p6, 3s2, 3p6, 4s2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갈수록 번호가 커질수록 너무 길어지니까 앞을 추격해서 쓸 수가 있죠. 추격합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3껍질, 3번째 껍질까지 가득 찬 원소가 아르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로 있습니다. 자, 칼슘의 전자 배치는 대괄호 아르곤 4s2 이렇게 표현하셔도 모두가 잘 알아먹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뭐 네온을 질소를 봐볼까요? 그러면은 요 앞에는 베릴륨이니까 베릴륨의 EP3 뭐 이렇게 써도 되겠네. 이렇게 안 씁니다. 자, 축약은 비활성 기체 18쪽 원소만 해당합니다. 왜냐면 이 축약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원자과 전자예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베릴륨으로 축약해버리면 ES가 안 드러나죠. 그지?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까지 안 보이는 건 오히려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약은 18쪽 원소로만 해줘라. 네온, 헬륨, 네온, 아르곤 뭐 그 정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제, 네, 써놨나? 자, 요것들의 전자 배치를 적어보세요.